안녕하십니까. 사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읽는 코드. 우리는 왜 백열전과 화생열전을 읽어야 하는가? 이 강의를 맡게 된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기를 흔히 얘기할 때 무운지 이소라는 말을 하죠. 즉 운이 없는 이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인간하게 보고 그 다음에 사기의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해서 무려 52만 6,500자의 이 방대한 양의 그 책, 결국 전체가 130편이죠. 이것을 쓴 저자는 다름 아닌 2100년 전의 역사가 바로 사마천입니다.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얘기할 때 왜 이 책을 중요시하느냐? 바로 동아시아 역사의 경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부식의 삼국사기 역시 이 사기의 체제를 모본으로 해서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읽어보면서 특히 사마천이 던진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 김득신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무려 사기를 1억 번 이상 읽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11만 3천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과연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번 이상 백이열전을 읽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기가 던져준 의문 또는 질문, 또 그리고 사기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만큼 우리 조상들에게 또 우리 당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 이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많은 학자들이 읽고 여기에서 큰 감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그림 보이시죠? 바로 제가 지난번에 한 7년 됐나요? 바로 이 중국의 그 서안에서 한 버스 타고 약 한 2시간 정도 가보니까 그 사마천 사당이 있습니다. 한청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그 사당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가 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필소세라는 글씨입니다.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 과연 사마천의 어떤 붓굿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역사, 또 중국과 우리나라, 아울러 크게 따져보면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사기 애독자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저는 적어도 사기의 백이열전, 그리고 그 열전의 맨 마지막 편인 화식열전,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마천이 던진 이 두 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질문을 한번 함께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춘추시대 때 지도, 춘추라고 하면은 그 주나라가 그 동천을 하면서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대략 BC 771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춘추시대 때의 시작이고, 그것이 진나라,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은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결국은 동방 육국을 정복해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때가 BC 221년입니다. 551년 동안을 가리켜서 춘추 전국시대 때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진나라의 천하 통일, 그러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쟁패 과정, 또 한나라의 제국의 형성, 그리고 한무제의 집권. 그래서 사기가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은 사실 그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재미있게 읽는 파트는 춘추와 전국시대 때, 그 다음에 초안 쟁패 과정, 그 다음에 진시황의 그 시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어도 한 200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마천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봐야 됩니다. 사마천은 아버지가 역사가였습니다. 사관했었죠. 한무제 때 사관이었었고, 아버지가 그 36살 때 그 봉선의식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한무제한테 눈밖에 나서 못 가고
결국은 그것이 한이 맺혀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사마천한테 유언을 남기죠. 너는 꼭 내 대를 이어서 역사가가 되거라. 예, 소자가 불미나오나 반드시 역사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기를 집필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기를 집필하게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약 한 42살 정도 됐을까요? 사마천이 그 당시에 이릉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흉노족에 파견됐다가 결국은 그 과정에서 흉노족을 제대로 정벌을 못하고 나중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무제를 비롯한 조정에서 대단히 많이 성토를 하죠. 근데 유일하게 사마천이 거기서 한무제의 그런 생각에 또는 조정의 신하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무제에 눈박해합니다. 당연히 그때 영린을 건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궁영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사형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형시킨다는 것이 사관은 절대 사형을 못 시키니까 결국 궁영이라고 하는 그런 중벌을 내립니다. 궁영이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그 사마천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궁영이라는 치욕을 견뎌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치욕을 그냥 가슴에 품고선 뭐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을 잘못하여 이런 화를 만나 향리에서 거듭하여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모님의 무덤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에도 제가 창자가 9번씩 끊어지는 듯하고 집안에 있으면 망연자실하고 매번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을 적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친구 그 이만에게 쓴 저 보임 소경서에서 사마천이 그 치와 욕, 이걸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사마천이 끝났냐? 그건 아니죠. 이 치욕을 승화시켜서 나는 반드시 이 천하의 세상에 분명히 남을 책을 쓰겠다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밟은 저서입니다. 분을 일으켜서 저서, 책을 쓰다. 그래서 태사공자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 사기를 완성해서 정보는 명산에 감춰두고 부보는 천하의 선비들에게 열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자기가 쓴 책을 두 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감춰두고 혹시 세상 사람들이 훼손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의 평가를 기다린다. 이것은 사마천이 얼마나 사기에 대해서 집념을 갖고 썼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이열전이 던지는 그 질문을 우리가 참 봐야 됩니다. 뭐냐면 왜 백이열전을 김덕신이 1억 번 이상 읽었느냐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또 김덕신뿐만 아니죠. 중국의 많은 선비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읽을 때 전체 130편에서 백이열전을 시작합니다. 열전 중에서. 멸전의 첫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백이열전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백이열전은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즉 백이 숙제가 고죽국의 그 왕자죠. 왕의 그 아들들이죠. 그런데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입니다. 즉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왕의 자리를 그 숙제에게 넘기겠다. 그러다가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이는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동생이 해라. 동생은 뭐라고 했을까? 형이 있는데 제가 왜 합니까? 하면서 형한테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바로 주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문왕이죠. 서백창이라고 하는 그 문왕이
노인을 잘 공경한다고 하니까 아이 뭐 차라리 고죽국을 버리고선 그쪽으로 가자 해서 주나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서백창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무왕이에요. 무왕인데 무왕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아버지의 그 신주죠. 그거를 수레에다가 다 모시고 병사들을 이끌고선 그 당시 이제 폭군인 주죠. 주를 정벌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의와 숙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말고삐를 딱 부여잡고 어떻게 아버님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질인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 이제 그 당시 이제 무왕의 신분은 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폭군 주를 정벌하러 가지만 주가 천자란 말이죠. 즉,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그것은 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은 효에 어긋나는 것이고,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러 가는 것은 인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고삐를 탁 부여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좌우의 측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명한 강태공으로 알려진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무왕이 천하를 잡았죠. 그러나 이 두 백의와 숙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의와 숙제는 무왕이 천하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신하로서 군주를 친 것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생각해서 결국은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수양산으로 간 거죠. 수양산에 가서 채미, 즉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결국 캐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이 사기 백의열전의 그 백의와 숙제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과연 백의숙제만 얘기했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백의숙제만 얘기하고 그 두 사람 얘기만 했다면 이거 백의열전은 그렇게 큰 그 감명을 주지 못하겠죠. 여기서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백의와 숙제 이야기 뒤에 공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도 또 합니다. 과연 사마천은 공자의 이야기를 왜 끌어들였을까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 옛 악을 불렴구악 원시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합니다. 즉 옛 악을 생각하지 않아서 원망이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자는 백의와 숙제가 굶어 죽은 것이 결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마천이 봤을 때는 아니다. 백의와 숙제는 분명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 채미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그 사기에서 쓴 채미가를 한번 보면요.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캤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바로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른다는 이 명제, 이포, 여포, 부지기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왕이 폭력적이었지만 무왕의 그 행위도 대단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은 정벌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히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마천은 이것이 대단히 미혹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백의와 숙제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결국은 수양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하늘에 도는 사사람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렇다면 백의와 숙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가 있다. 안회는 그토록 공자가 아꼈고 늘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다. 그에 비해서 도척 같은 자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분해자들을 겁탈하고 사람을 죽여서 때로는 심지어 고개를 잘게 쓸어서 그것을 먹었을 정도다. 천하를 횡행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나 그는 천수를 누렸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미혹된다. 즉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한 걸음 내딛는데 땅을 가르쳐 딛고 때가 된 이후에 말을 하며 길을 갈 때 작은 길로 가지 않고 공평한 길로 가는데 재앙을 만나는 이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사실은 나를 대단히 미혹되게 한다. 과연 이것이 하늘의 도리라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 유명한 천도 시야 비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마천이 생각할 때 세상이 공정하게 움직이느냐, 공정한 잣대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안연과 도척이라는 선과 악의 대비가 마치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여기에선 바로 사마천 자신이 그토록 올곧은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궁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 이런 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마천이요, 여기서 끝났다면 백이열전이 또 우리한테, 백이열전은 아시다시피 800자가 안 됩니다. 784글자예요. 그런데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죽고 나서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누구 말이냐면 공자의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히의 말을 인용을 해서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을 구하고 열사는 이름을 추구하며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 때문에 죽고 무서미는 생계에 매달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리마 꼬리에 붙었기에 행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굴 얘기를 하냐면 안회를 얘기합니다. 안회. 즉 말하자면 안회가 천리마라고 하는 공자의 칭찬이 없었다면 안회라는 이름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백이와 숙제도 공자가 언급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에게 언급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묻혀 사는 선비 중에서 덕행을 쌓아서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지고한 선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천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나도 청사의 길이 빛날 역사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내 사기에 담아서 그들을 천리마라고 본다면 나는 하나의 파리가 돼서 천리마 꼬리 끝에 붙어서 가는 파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백이열전, 뒤에 관한열전, 그 다음에 그 손자 오기열전, 그 소진열전, 장희열전 등등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인물군들이 결국 뭐예요? 사마천이 묘사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천리막격이 되는 거죠. 천리막. 그들의 행적을 빌려서 내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고자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이열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마천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백이열전은요,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한유 같은 경우도 백이송, 즉 백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백이송, 찬미 이 정도 되고요. 송나라 때 왕안석 같은 경우도 백이론을 써서, 물론 이제 한유 같은 경우는 백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고요. 왕안석은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도 취하는 어떤 시각차가 존재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조선왕조 시대 때 이 백이열전이 대단히 유행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왕조 교체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이방원의 그 하여가라든지 그 정몽주의 그 단심가 등에서 나타나는 그 왕조 교체기였던 그 변동기에서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 즉 백의열전이 결국은 주왕을 죽이고 무왕이 천하를 잡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여기 이제 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정몽주 같은 경우는요, 가무라는 시에서 숙제와 백의가 주나라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가 고파서 고사리를 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그들의 그 절개를 고상하게, 아주 고상하다 극찬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성산문 같은 경우요, 우리한테 사유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다가 백의숙제의 그 사당에 들렀어요.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절의가라는 시인데, 거기에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은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귀인이 따에 난나니. 그러면서 그 왜 그냥 굶어 죽지 왜 살았냐고, 고사를 왜 캐먹었냐면서 사실은 은근히 그 당시 이 수양대군이 바로 이제 나중에 그 세조 아닙니까? 그 세조가 그 수양대군인데, 수양산에 가서 굶어 죽은 백의숙제를 하면서 그 빗대어서 이제 쓴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그 유명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백의열전을 통해서 사마천이 던지는 몇 가지 이야기, 결국은 백의열전은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백의와 숙제를 빌려서 결국은 사마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그래서 백의열전을요, 사마천의 이야기가 무려 그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백의숙제 이야기는 얼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론문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백의열전에서 왜 화식열전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태사공자서, 즉 열전의 맨 마지막이 70편인데요. 거기가 태사공자서입니다. 태사공자서에 보면 맨 뒤에 사기 전체 그 해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백의열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이익을 다투곤 하지만 오직 저들만은 의를 추구했다.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쟁리, 즉 이익을 다툰다는 것에 대해서 말세의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그 백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양국, 즉 고죽국이라는 그 나라를 양보한 그 백의와 숙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는 싣고 싶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천은 맨 뒤에 화식열전이 굉장히 긴 편폭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벼슬 없는 필부의 신분으로 정치를 해치지도 않고 백성에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때를 맞추어 팔고 사서 재산을 늘린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취한 점이 있다. 화식열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자기는 다루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로운 자들, 즉 우리가 흔히 선비라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들에게 취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사마천이 얘기하고 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번 이야기, 즉 때에 맞게 팔고 사서 이 돈을 버는 이야기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취할 점이 있다고 하는 이 사마천의 이야기는 바로 사마천이 화식이라고 하는 화식, 즉 저 화자가요, 재물 화자에다가 불리식자입니다. 재물 불리는 이야기,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거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이 화식열전을 지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사마천이 돈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이제 50만 전을 요구했다고 그러죠. 50만 전이 있으면 사마천이 그 형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마천 스스로도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처를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마천은 그 자공과 원원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를 또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마천이요, 봤을 때 공자가 그토록 아꼈던 제자는 원원이라고 하는 제자다. 그런데 원원은 늘 가난뱅이에다가 후미진 뒷골목에서 늘 숨어 살았다. 공자는 원원을 위해서 늘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자공은 그 공자를 늘 사두마차에 모시고 다니면서 제후들을 만나게 하고 공자가 천하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기여를 했다. 그렇다면 공자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각인된 거, 알려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 원원 때문이냐? 자공 때문이냐? 공자는 자공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핀잔할 때 교원영색 하면서 그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고 그래서 자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자공은 아시다시피 외교가였고요. 돈도 대단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말도 대단히 잘했습니다. 공자가 그토록 싫어했지만 막상 공자를 모시고 다녔던 사람은 자공이었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공이 그 공자의 무덤을 지켰던 것은 유명한 일이라고요. 공자의 후손들을 자공이 그 많은 돈으로 그 재산으로 다 그 베풀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자공과 원원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산농공상 이야기 많이 하죠. 선비가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농부, 그 장인, 그 다음에 상인. 지금도 아마 이 산농공상이 은근히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마천이 지금부터 2100년 전에 던진 바로 그 화식열전의 내용은 산농공상에서 맨 끝자리에 가 있는 바로 상, 저것을 맨 위에다가 올리는 시도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왜 사마천은 즉 돈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을까? 이거를 배금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세속적이냐. 백이열전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화식열전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마천이 봤을 때는요.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천승의 왕, 1만가를 가진 제후, 100실을 가진 대부도 오히려 가난을 걱정했는데 하물며 일반 서민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이라는 것은 늘 누구에게나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요. 빈부의 도, 즉 가난과 잘 사는 것의 도란 빼앗거나 안겨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교묘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남아도는 것이고, 즉 돈을 잘 번다는 얘기고요. 꾀가 없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다. 늘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축, 때에 따라라. 임시, 때에 맡겨라. 용기, 기이한 전략을 활용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사마천은 매점 매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즉, 물건은 값이 쌀 때 사서 값이 비쌀 때 파는 것이다. 이것이 돈 버는 방식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도 뭐 매점 매석 하는 경우 있지만 그 당시에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백규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법률 스승이기도 하죠. 백규가 돈 버는 방식이 뭐냐면
시변입니다. 시변. 때시자 변할 변자. 때에 맞추어서, 즉 때에 맞추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백규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늘 하인들과 같이 잠자고 같이 음식도 먹가면서 동고동락하면서요. 이인위본, 즉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권변, 즉 권변, 임기응변이죠. 결단, 그 다음에 취여, 줄 때는 주고 가질 때는 가져라. 소수, 지킬 때는 지켜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바로 이 화신결전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공망 여상 아시죠? 백의열전에서 나왔던 바로 백의 숙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옆에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했던 바로 여상입니다. 그럼 여상이 뭐 나이 먹어서 그 무왕을 도와서 결국은 천하를 했는데 그 양반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태공망이요. 영구라는 땅에 봉해졌을 때 소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떻게 소금기가 많으면 뭐를 못하죠? 농사를 못 짓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 부녀자들 중심으로 해서 길쌈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금을 추출해서 소금을 교역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세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중 아시죠? 관중이 제완공을 도와 춘추호패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 무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창고가 차의 예절을 알고 먹고 있는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말하자면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절과 치욕을 한다? 이거는 가당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마천이 이제 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를 기다려 먹을 것을 생산하고 산림과 연못 관리자를 기다려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를 기다려 물건을 만들고 상인을 기다려 이것을 유통시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부와 그 다음에 산림 연못 관리자, 그 다음에 기술자, 상인 역할 분담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장차 비싸질 조짐이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싸질 조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잘 들어맞게 해서 그걸 조절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사마천은요. 이건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연 법칙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농부부터 시작해서 상인까지 쭉 그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결국은 그 부를 비축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천이 하는 얘기입니다. 호적에 올리는 백성들은 사람들을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비교한다. 즉 나보다 재산이 10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100배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으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 많으면 그의 하인이 된다. 이것은 사물의 이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마천은 세상의 이치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천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연못이 깊어야지 물고기가 있고, 산이 깊어야만 짐승이 오고 가며, 사람이 부유해야만 인의가 따른다. 부유한 사람이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세력을 잃으면 빈객들이 갈 곳이 없어져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 냉철하게 현실을 봐요. 왜? 부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즉 부유하면 인과 의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세, 즉 세를 잃었을 때, 즉 권세를 잃고 권력을 잃었을 때는 그 곁에 따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마천의 이 말을, 이 언급을 보더라도
상당히 와닿죠. 요 그림은요, 그 태산 올라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이죠. 이거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게 한 50kg가 넘습니다. 중국은 630mm가 그 하나의 그 광천수가 630mm인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60kg 될 것 같은데, 저거를 태산을 얘기할 때 계단이 8,888개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도 물론 8을 좋아하니까,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걸 올라가서 받는 돈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거는 그 중국에 어디 가나 아침에 그 산에 남성분들 밥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저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그 남자들이 그 아내에게 밥 해달라는 얘기를 감히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금의 부자는요, 한 도읍의 군주의 버금가고 거만 금을 가진 자는 왕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서 군주급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즉 돈이 많은 정말로 나라의 최고의 갑부는 뭐가 된다? 왕과, 즉 군주와 권력을 공유한다. 권력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사마천의 저 시각은요,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마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과연 그러냐? 바로 그 위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와장 부서지듯 흩어진다 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마천이 그 화식열전에 보면요, 법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녀. 도주공 법녀라고 하죠. 법녀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하는데, 그 법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법녀와 관련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사기의 월왕구천세가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왜냐? 월왕구천을 도운 사람이 법녀인데, 그 놀랍게도 거기에 그 법녀와 관련된 그 돈을 쓰는 이야기,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그 법녀를 월왕구천세가, 즉 월왕구천을 도와서 그 월왕구천이 오왕부차한테 그 치욕을 씻게 만든 그 장본인은 법녀 이야기를 바로 월왕구천세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법녀가 왜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냐면, 화식열전에서 돈 얘기를 했잖아요. 돈. 이 얘기를 그 월왕구천세가에서 다시 얘기한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녀가요, 큰 돈을 3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었을 때, 두 번째 벌었을 때, 세 번째 벌었을 때인데, 첫 번째는 다 나눠줬어요. 두 번째도 다 나눠줬어요. 세 번째는 이 법녀가 그 돈을 다 간직해서 큰 일을 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법녀한테요,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법녀가 아주 가난했을 때 태어난 자식이고요. 둘째 아들은 법녀가 돈을 웬만큼 벌기 시작하려고 할 때 태어난 자식이고요. 막내는 법녀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때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녀의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 갔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법녀가요, 이것은 화식열전에 나온 말입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아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뭐냐면 내 아들놈이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내가 천금을 가진 자로서 내 돈을 가지고 그 아들을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렀냐?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막내야, 너 일로 오거라. 내가 지금 황금 1,001, 금 1,001이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액수의 단위입니다. 1,001을 줄 테니 너는 이걸 가져가서 초나라에 가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녀의 부인과 아들, 즉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큰아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집안의 큰아들이 가독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을 가독, 집가자에 감독할 독자입니다. 즉 집안의 감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둘째가 이런 곤경에 처했는데 제가 가야지 막내를 보낸단 말씀입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녀가 움찔하겠죠. 그 사이에 범녀의 아내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아니 어찌 장남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막내를 보낸단 말이오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때 범녀가 내 말이 맞을 것이오. 그런데 만약에 막내가 가면 둘째한테 문제가 생겨도 괜찮겠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둘째가 죽어도 괜찮겠냐 이 말입니다. 즉 구하지 못해도 괜찮겠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괜찮다. 아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범녀가 아들한테 그 큰아들한테 황금 1,000일을 주고 거기다가 편지를 한 통 썼어요. 편지를 쭉 써서 너는 이것을 초나라에 있는 장생이라고 하는 분한테 갖다 주어라. 갖다 드리면서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 된다. 너는 곧장 집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가서 장생 집을 찾아갔더니 장생 집이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가서 돈을 주고 편지를 주니까 알겠네 하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런데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이 큰아들이 이제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장생이 누구를 만나냐면 초나라 왕을 만난 거예요. 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왕, 요즘 그 천문을 즉 하늘의 이런 기상을 보니 상당히 좀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덕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럼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창고에 있는 곡식을 꺼내서 백성들에게 좀 베푸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곡식을 꺼내려면 창고에 그 나라의 곡식 창고의 문을 다 봉쇄를 하기로 이제 돼 있어요. 봉쇄했다가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그 곡식 창고가 3개가 큰 게 있는데 가장 큰 거 3개를 다 봉쇄시켰어요. 근데 봉쇄시켰다는 말이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 큰아들이요. 장생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가 아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 아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큰아들이 나름대로 아주 못 살았을 때, 즉 범녀가 못 살았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대단히 막 꼼꼼하게 돈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비자금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어른한테 주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자네 왜 여기 왔나? 제가 동생 때문에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자네 동생 곧 풀려날 걸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장사양에게 갖다 준 1,000일이 생각이 나겠죠. 돈이. 아니 어차피 풀려날 것인데 내가 왜 돈을 왜 줬지? 아버지가 나를 왜 갖다 주라고 그랬지? 물론 그 장생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상황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간 거예요. 다시 장생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장생이 아니 자네 집에 안 갔나? 사실은 동생이 풀려난다고 그래서 사실은 왔습니다. 자네 이 황금꾸러미를 가지러 왔나? 하면서 황금꾸러미를 확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 사이에 또 이제 장생이 누굴 만났을까요? 초나라 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번에 말이 바뀝니다. 대왕,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왕께 도중 이 범녀의 은덕을 베풀라고 말씀드렸는데 천하의 소문에 의하면 대왕께서 은덕을 베푸는 이유가 그 부자인 도주공 범녀 아들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그 용서해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도주공 범녀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은덕을 베푼단 말이요. 그 자를 죽이고 그냥 사면령을 내리고 그 자는 제외하시오. 그리고 천하의 은덕을 베푸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면서 아버님, 제가 돈도 잃지 않았고 동생도 살아서 곧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범녀가 빙글빙글 웃어요. 사마천은 월왕구천세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아내가 놀라면서 아니 당신 왜 웃어? 그러면서 물론 웃는 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범녀가 이런 말을 해요. 곧 내 둘째 아들이 시신이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요? 했더니 내가 돈이 많았을 때, 가장 돈이 많았을 때 저 막내놈이 태어났다. 저 막내놈은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하나도 모른다. 고로 막내놈을 보내면 돈을 쓸 때 썼을 것이고, 돈을 버릴 때 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돈을 쓸 때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저 큰 놈은 내가 돈이 없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귀한 줄만 알지 그 돈을 버릴 줄을 모른다. 나에게 1,000일이라고 하는 돈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닌데 저놈이 저거를 아끼는 바람에 둘째가 분명히 시신이 되어서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아들이 주검이 돼서 시신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울고 불고 했지만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범녀가 돈이란 버릴 때 버리고 쓸 때 써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마천이요. 이 화식열전에서 부행기덕, 즉 부유하면 그 덕을 행한다. 말하자면 오늘로 말을 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그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다 버리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사마천은 월왕구천세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쓰고 돈을 안 쓸 때는 아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로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그렇다면 돈이 최고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덕이란 인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국은 사마천이 생각할 때 뭡니까? 100년지 대개는 뭐예요? 인물이, 인재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듯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그 하나의 그 몇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읽어봤지만요. 화식열전은 대단히 중요한 부와 권력, 그다음에 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식열전에 대해서요. 사기보다 90년 뒤에 나온 반고의 한서에서는요. 대단히 비판했어요. 배금주의, 물질사상, 이 돈 문제를. 즉 육아에서는 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화식열전을 우리나라 조선 중기와 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에서는요. 중상주의, 즉 상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상업론과 이용후생론이 대단히 흥성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중환의 택리지라든지 그다음에 박재가의 북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정양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금 집주 신교 화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여기에서 그 화식에 대해서 그 사마천이 집안이 가난해서 그 속전을 내고 부영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드디어 유감을 품고 화식전을 지었다고 말하는 후세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오로지 부유함과 이익을 흠모했다고 헐뜯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말이다.
태사공이 유감스럽게 여긴 것이 없었다면 과연 이 화식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정량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마천이 화식열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돈 문제만, 돈과 권력의 문제만 아닌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화식이라는 것은 백성의 위대한 정서, 즉 대정이라고 하면서 큰 대자 그 뜻정자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분명히 긍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재훈 같은 경우는 해동 화식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화식전을 읽어야 하며 과연 그 사마천이 던진 그 질문들을 우리가 왜 약 한 따지고 본다면 1800년 전이 지난 오늘날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요, 바로 그 화식전의 그 사본, 화식열전 보이죠? 이런 노자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용해서 그 위에 보면은 이 평점, 비점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고금, 집주, 신교 화식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량음의 저서, 이것은 이제 소장 자료를 이제 안대여 교수의 소장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식열전을 통해서 또 사마천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읽어봤는가 하는 생각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기를 읽는 코드 두 편, 백열전과 화식열전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두 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기라고 하는 하나의 그 거대한 거작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인들이 교류해왔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한중 인문학 포럼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도 상당 부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백이열전은 도와 의를 얘기했습니다. 화식열전은 부와 권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는 금기어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정면에서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와 인의가 서로 배척되고 대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 바로 백이열전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천은 분명히 사기라는 책을 써서 명산에 정본을 감춰두고 부보는 후세 선비들의 열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도는 내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분명히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문제는 백이열전에 던진 천도는 시야 비야, 즉 하늘의 도는 오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도 세상은 그래도 충분하게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나는 그 삶을 궁영의 치욕을 딛고 일어선 내 삶이라는 것을 사마천은 보여줬고요. 그리고 화식열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긍정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메시지, 이것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한 사기의 백이열전과 화식열전, 이 두 편을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자양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